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눈을 감고 나지막히 불러보는 엄마. 우리들의 엄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드라마 가을 동화의 원작으로 유명한 국화꽃 향기의 소설가 김하인의 에세이 안녕 엄마입니다. 작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며 어머니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여 년 만에 비로소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작가의 어머니는 일제감정기에 태어나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시집온 후 5 형제를 키우며 안팎 살림을 모두 해내야만 했는데요. 그 모습이 고된과 헌신으로 가득해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년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가고 깊은 감동을 느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해볼까요? 엄마표 갱식이. 엄마의 엄지척. 음식은 된장찌개도 묵국, 시래기국도 아니다. 나무주걱으로 능숙하게 식은 밥을 뒤집어 고추장과 함께 양푼 속에서 쓱쓱 비벼내서는 그 위 참기름 몇 방울 떨구었던 열무 비빔밥도 아니다. 바로 갱식이다. 갱식이? 그런 음식이 있었나? 아마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갱식이는 경상도 토착 음식이다. 타 지역 사람들 앞에 갱식이 한 그릇을 떠서 드시오, 한 끼때거리오 하고 개다리 소반에 담아 내민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사발 안을 들여다보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것이다. 성질 사나운 사람은 숟가락을 내팽개치면서 벌떡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개도 안 먹을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한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만큼 처음 보는 갱식의 음식 모양이 꼴보기 사납고 험악하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도 있지 않던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원래 눈이 제일 먼저 맛보고 코가 냄새를 음미한 뒤에서야 입 차례가 온다. 그런 점에서 음식 상태로서의 갱식이는 속담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꼬락서니를 하고 있다. 갱식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잡탕으로 끓여낸 죽이다. 그것도 한속 그득 끓여 푸그락 거품 터지는 소리를 내는 갱식이 죽을 국자로 푹푹 사발 안에 떠넣어 밥상 위에 내려놓는 것만으로 밥상 차리기가 끝이다. 갱식이는 따로 반찬이 필요 없다. 간장도 필요 없고 김치도 필요 없기에 그냥 식구 수대로 갱식이 그릇을 올려놓고 숟가락만 놓으면 식구들의 한 끼니가 끝인 것이다. 명색이 밥상인데 차린 게 민망하다면 시원한 동치미나 아니면 냉수가 든 물그릇 정도를 올려놓는다. 왜냐하면 갱식이 자체가 간이 다 되어 있다. 또한 보기를 감수해내고도 선뜻 숟가락질을 해 떠먹기에는 여간 조심스럽지 않을 만큼 너무나 뜨거운 잡탕죽이다. 타 지역 사람들은 갱식이와 첫 대면하면 여지없이 돼지죽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손으로 들고 있던 숟가락 자체를 죽에 담그기조차 싫을 정도로 첫 이미지가 완전 꽝이다. 그런데다가 갱식이 죽은 아마도 죽 중에서 가장 천천히 식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오래 품고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이 갱식이 먹을 때가 제일 싫었다. 손 칼국수와 수제비 먹는 것도 싫었고 양념친 간장을 얹어 푹푹 떠내듯이 먹는 묵밥도 싫었지만 갱식이 앞에서는 먹어낼 도리가 없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으며 밥상머리에서 뒤로 물러나 앉았다.
특히나 나는 아침상에 오른 갱식이를 볼 때마다 여지없이 오만상을 찌푸렸다. 아침부터 뭐 이딴 걸 주냐? 나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엄마에게 여러 번 항의한 적도 있었다. 우선 우리 집 누렁이 개도 안 먹을 그런 음식을 먹다간 나중에 영락없이 저절로 어른 동냥거지가 될 것만 같았다. 결정적인 건 그 뜨거운 갱식이를 어린아이가 숟가락으로 떠먹기에는 혓바닥이 너무 얇고 보드랍다. 갱식이를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죽은 잣죽이나 팥죽보다 뜨거움이 쉽게 가시질 않는다. 그것은 갱식이가 펄펄 끓여내는 맛인 거고 그 죽 성분에는 최소한 10대까지는 될 음식 재료들이 들어가 뭉개져 있기 때문이다. 뭣도 모르고 갱식이를 떠먹다간 어른도 혓바닥을 대기 일수다. 몇 숟가락 정도는 푹 떠먹는 게 아니라 죽의 표면을 살짝살짝 걷어서 뜨거움을 달래주며 먹어야 한다. 때론 숟가락에 담긴 갱식이를 후후 불어주고 조심스레 숟가락 바깥 부분부터 천천히 먹어야 한다. 나 역시 뜨거운 갱식이를 먹다가 혓바닥이 몇 번이나 됐다. 어른들 숟가락질을 보고 먹을 수 있는 것이긴 한가 보다 하고 그냥 한술 푹 떠서 입안에 넣었다가 그대로 내뱉으며 뒤로 벌렁 나자빠져 뒹굴었다. 나는 발버둥질을 쳤고 힘찬 참매미처럼 빽빽 울었다. 5살 나이 입안에 달린 그 순하고 착한 분홍빛 혀가 반이나 넘게 되는 화상을 입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 엄마가 갱식이를 끓이는 것을 보기라도 할라치면 난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하고 눈물부터 글썽거리며 악을 써댔다.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찬바람이 불면 잊지 않고 갱식이를 끓여댔다. 사내 새끼가 5이나 되니 내가 고마 엉긴한다. 막내 니가 혓바닥에 붕대를 둘둘 말고 쫄쫄 굽는다 캐도 내가 어디 눈 하나 꿈쩍할 줄 알았더나. 하듯이 엄마는 시장통 함석지붕 집에서나 이후 이사간 황소국의 쇠주물집에서도 줄기차게 끓여냈다. 갱식이는 푹푹 끓여내는 뜨거운 죽이기에 여름 한철은 보기 힘들다. 하지만 계절이 무려 3개나 더 있지 않은가. 봄, 가을은 한 달에 3~4번씩, 겨울은 조식으로, 일주일에 최소 한 이틀은 이빨이 다 빠져 흐물거리는 노파의 팥빛 입술을 연상시키는 문제의 그 갱식이가 밥상 위에 턱하니 올려졌다. 에덴 유치원에 다녔던 나는 본인이 천사라고 믿는 여 선생님으로부터 마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때 나는 정지 부뚜막 소뚜껑을 닫고 갱식이를 푹푹 끓이는 엄마를 보고 혹시 내 엄마가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 마녀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왜 꼬부랑 지팡이를 짚은 마녀가 숲속 집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던가. 화덕기에 걸린 커다란 쇠소단에다가 말라 비틀어진 뱀이며 박쥐, 개구리, 오소리똥, 독초, 까마귀 눈알, 짐승의 창자 같은 괴이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잔뜩 때려넣고 긴 나무국자로 휘휘 저어대면서 3일 낮밤을 푹푹 끓이고 펄펄 끓여내지 않던가. 어렸을 때 나는 갱식이 먹는 게 너무나 싫었기에 갱식이가 어떤 날 만들어지는가 관찰까지 했다. 엄마에겐 뭔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패턴이 있었다. 엄마는 울라버지 술 드시고 귀가한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 식구 밥상에 갱식이 그릇을 올려놓는다는 것. 특히나 그 전날 밤 만취한 아버지가 마신 술을 이기지 못해 방바닥을 거북이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하마처럼 뒹굴고 다시 일어나 찜이 나 죽네 하면서 다시 커다란 배를 두 손으로 쌓아안고
센 콧김 내뿜는 숫도야지처럼 나뒹굴다가 간신히 잠이 든 그 다음 날이 늦은 아침이면 거의 100% 갱식이 사발이 식구들의 턱 아래에 바짝 디밀어졌다. 그 연결점을 찾아낸 나는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함석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주사가 심한 아버지에게 그 어느 현모양처인들 북엇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정갈한 해장국을 끓여주고 싶겠는가. 설령 신사임당이라 할지라도 인광보를 피하는 건 순리가 아닙니다. 속쓰린 것은 지압이고 서방님이신 당신께서 어젯밤 자초하신 일이니만큼 의당 혼자 감내해 내시는 게 마땅합니다. 하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내쳐 돌아앉을 판일 텐데 세상 그 어떤 부인이 밤 내내 함석지붕 들썩거리고 속까지 발라당 뒤집어 놓은 남편이 뭐 그리 이쁜 구석이 있다고 뜨끈뜨끈한 밥과 훈기 오르는 국을 끓여내겠는가. 그 말이다. 나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개죽 같은 이 갱식이나 먹고 하루라도 빨리 죽으라고 하는 줄 알았다. 엄마는 갱식이죽이 담긴 밥상을 아버지 앞에 들이밀 때 보면 표정 자체가 살벌했다. 언제나 당장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낼 것 같은 입을 뭉툭하게 내밀고 있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차마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그 속내에 담겨있던 말은 아마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어이 여보시오, 애들 아버지. 내가 마누라기 땜시 당신 아침은 굶길 수는 없고 해서 마련했으니 이거나 쳐드시오. 밥, 무신밥, 국, 무신국, 찬, 무신찬. 하이구나, 고마 됐다 카이. 팔자 귓볼 땡기듯 늘어지는 소리는 아예 하덜마소. 지금서는 어제 오밤중 그 난리를 생각하면 이 갱식이 한 그릇도 당신한텐 오감하고 육감한 줄이 나소마. 아 그래, 대간절 못한다고 돈 갖다 버리고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그리 섞어서 마시오. 당신 바보요? 그리 섞어 마시면 속이 디비지는 사단이 나는 줄도 모르는? 내 참으로 이웃사람 남사스럽고 자라나는 애들 보기 민망해서 못 살겠소. 여하튼간에 내가 조반은 분명히 차려줬으니께로 어디 가서 내 마누라가 밥도 안 챙겨주더라 그런 거짓부렁 칠 생각은 아예 하들마소. 엄마의 그런 속마음을 갱식이 한 그릇에 웅변적으로 담아내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한마디로 갱식이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떠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퍼먹고 퍼뜩 죽으라고 주는 아침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개도 안 먹을 저주에 가까운 음식. 내가 그 빌어먹을 갱식이를 먹다가 화상으로 허연 혓바닥 껍질이 다 까질 때까지 밥을 제대로 못 먹은 한같은 게 남아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이 갱식이를 만들어내는 엄마를 뒤에서 여러 번 지켜봤다. 지켜본 결과 역시나 저건 도저히 사람 먹을 음식이 못 된다는 것을 절절히 확인하고야 말았다. 울 엄마가 갱식이 끓여내는 법은 이렇다.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부뚜막 위, 아담한 중간 크기의 가마솥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다. 다시 사과나무 개짝 부서진 판때기를 불길 위에다 시옷자로 세워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한 다음 찬장에 남은 식은 밥이나 누룽지를 숟가락으로 딸딸 긁어 가마솥 안에 넣는다. 그 다음부터가 눈뜨고 지켜보기가 힘들 만큼 가관이다. 엄마는 무당처럼 들뜨기 시작한다. 작두에 올라타고 마당멍석에서 들뛰는 그런 몸짓으로 높다란 찬장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뒤진다. 엄마는 오른손에 숟가락 하나만 들고 찬장 안에 있는 반찬 그릇을 집히는 대로 끄집어낸다. 싹싹 비워서 솥 안에다가 마구 밀어넣는다. 썰어놓은 포기김치, 신김치며 마늘 장아찌, 먹다 남은 멸치조림, 깜장 콩자반, 시래기 무침,
시들어 빠진 채소 나부랭이며 바짝 말라붙은 파래, 눅눅해진 미역 튀각 등등 찬장한 반찬 그릇 안에서 눌러붙어 있는 것들이라면 무조건 긁어서 솥 안에다가 내버리듯이 쏟아붓는다. 소리도 뻑적지근하게 부엌간을 울릴 만큼 요란하다. 너거들 애비 잘못 둔 죄로 오늘 모두 제사밥 먹는 줄이나 알라는 식으로 그 찬장 안에 든 반찬 그릇 전부를 바닥까지 딸딸 긁어내서는 솥 안에다가 때려 넣는 것이다. 짜거나 맵거나 밍밍하거나 간이나 맛에 대한 일고에 재는 법이 없다. 아무리 솥단이 끓어도 어디 내 속 끓는 것만 하겠냐 라는 식으로 펄펄 끓이면서 긴 나무 주걱으로 휘휘 솥안을 거칠게 내젓는다. 엄마 표정엔 오늘 이 아침으로 찬장 음식 그릇 전부를 비워냈으니 미련 없이 나는 이 집을 떠나가리라는 그런 어떤 비장함과 한스러움이 배어있기까지 해서 뒤에 지켜보며 서 있던 어린내가 두려움에 떨 정도였다. 평소 엄마는 장롱 안에다가 보라색 보자기로 보따리 하나를 싸서 깊숙이 넣어뒀다고 하던데 하지만 자식 때문에 차마 집어 가슴에 쌓아나 들고 총총히 사라지지 못했다던데 드디어 엄마는 마지막으로 식구들에게 갱식이 한 끼를 해주고 한 많았던 옆에 노릇과 애미 노릇에 사표를 내던지고 가출을 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엄마가 갱식이를 끓일 때마다 콧물을 자주 훌쩍거리고 옷소매로 눈가를 몇 번이나 찍어내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엄마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은 거의 없지만 갱식이를 끓여낼 때 아궁이에서 나는 매캐한 흰 연기와 가마솥 안에서 오르는 뜨거운 수증기를 핑계 삼아 자신의 속상함을 함께 끓인 것이다. 삶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분노와 고됨, 슬픔과 눈물, 어디 될 대로 되라지 같은 자포자기와 체념 같은 찌꺼기를 가슴 깊은 바닥에서 숟가락으로 딸딸 긁어내 솥에다가 함께 던져넣고 푹푹 끓여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게다가 엄마가 갱식이를 끓이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신들림이 있다. 미리 바가지에 밀가루를 담아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주물러 놓은 커다란 호밀빵 크기의 찰진 밀가루 덩어리를 가지고서다. 엄마는 극에 담긴 플라스틱 바가지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세 숟가락을 뒤집어 든다. 한 발을 야트막한 부뚜막에 척 올려놓고는 이미 온갖 것이 들어가 뜨거운 불기와 물기에 완전히 으깨지고 녹아버리다시피 한 채 붉은 기를 머금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갱식이죽 위에다가 가히 신들린 듯한 손목질을 하기 시작한다. 몽당 숟가락으로 밀가루 반죽에서 일정 크기의 수제비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뜯어 떨구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연신 뭔 놈의 술을 그리도 마셔대노. 이기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타령과 한숨까지 동시에 잘라놨는데 1, 2분도 채 안 걸린다. 순식간에 호밀빵 크기의 반죽 덩어리를 수제비로 다 떠버렸다. 그리고 빈 플라스틱 바가지가 아버지 얼굴이기라도 한양 개수물이 담겨있는 방 뒤쪽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다. 그리고 여지없이 육중한 가마솥 뚜껑을 쳐닫고는 아궁이 속으로 다시 강력한 불길을 싸실러 올렸다. 나는 그때 앙다문 입술을 한 엄마 뒷모습이 무서웠다. 이건 영락없이 혓바닥 대는 정도가 아니라 떠먹고 창자와 이가 통째로 굽혀져 죽으라는 저주를 펄펄 끓여내는 거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갱식이를 저주로 끓여내는 듯한 엄마가 무서워서 결국은 뒷걸음질 쳤다. 두 손목으로 눈두덩이를 비비면서 정지문을 나가선 함석지붕 집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이지 않은가. 주사가 심한 아버지라 해도 엄마는 아내이지 않은가.
어떻게 찬장에 든 그릇에 남아 눌러붙은 반찬 전부를 마구닥지로 비워내다시피 한 음식을 식구들 아침 밥상에 번듯하게 올릴 수가 있는가. 조선시대 사약이 놓인 사각진 밥상과 갱식이 밥상이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반찬 그릇 하나 없는 게 똑같다. 물론 마시고 죽으라는 사약과 비교하면 혓바닥을 대어 죽으라는 갱식이는 그릇 옆에 숟가락 하나만 달랑 더 놓인 게 다르다면 다르다. 나는 엄마가 갱식이 끓여내는 것을 본 뒤로는 갱식이를 더욱더 먹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통이 쥐어박혀도 먹지를 않았다. 어렸을 때 나도 한 고집했는데 마녀 엄마인들 어쩌겠는가. 엄마는 갱식이 밥상을 안방에 들일 때마다 나에게 따로 물에만 잡곡밥 한 그릇과 멸치조림, 콩자반 반찬만 개다리 소반에 올린 간단한 밥상을 차려줬다. 나는 음식에 절대 까탈스러운 애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정도란 게 있지 않은가. 음식이란 게 원래 만드는 사람 손맛이고 정성이다. 어쨌든 확실한 건 찬장한 찬그릇 전부를 백골처럼 밑바닥까지 싹 훑듯이 해서 가마솥 속에다가 모두 다 쏟아부어 만들어내는 게 울 엄마 갱식이다. 내 말은 그렇게 만든 잡탕죽을 어떻게 개도 아닌 사람이 먹을 수가 있겠는가 그 뜻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쓴 갱식이 얘기는 내 어린 시절 관점이고 상념이다. 한마디로 내가 뭘 모르고 철딱서니가 없을 때의 얘기다. 달짝지근한 맛에만 탐닉해서 음식의 깊은 맛이 도무지 뭔지를 몰랐던 아이일 적의 편견 말이다. 나는 성인이 되어 객지 생활을 할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안이 텁텁해지고 울적한 듯 가슴에 공복기가 느껴지면 언제나 이 갱식이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했다. 그래서 고향집에 내려가게 되면 엄마한테 간청하듯이 졸라 이 갱식이 한 그릇을 얻어먹는 것이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갱식이는 속 푸는 데는 대빵이고 그만인 음식이다. 전날 밤에 제 아무리 위가 술에 절어 속이 부대끼고 쓰리더라도 이 갱식이 한 그릇 뚝딱이면 단번에 속이 편안하게 가라앉는다. 또한 식욕이 전혀 없을 때 속이 더부룩하니 몸속에 켜켜이 기름기가 쌓였다고 느껴질 때 이 갱식이 한 그릇이 직방이다. 먹고 나면 속이 목욕한 것처럼 시원해질 만큼 몸 전체가 개운하고 가뿐해진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경상도 갱식이를 한번 드셔보시라. 다만 아이에겐 강요하지 말고 어른들만 드시라. 내놓아진 그 음식을 얼른 보기에는 나 원참 개죽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얼굴을 돌리며 당장 물리고 싶겠지만 음식 들어가는 곳이 어디 눈이던가. 입으로 먹는 거다. 일단 한 숟가락만이라도 못 이기는 채 입안에 조심스레 떠넣어 보시라. 몇 번 우물우물 씹고 난 뒤 꿀꺼덕 삼키고 나면 입가가 환하게 벌어지고 눈이 큼지막하게 저절로 떠진다. 완전히 몰랐던 새로운 세상의 맛이다. 아이일 적엔 당연히 그 맛을 모른다. 아이들은 단맛에 열광하지 모든 맛이 강력한 불길에 우려져 녹아있는 갱식의 그 깊은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세상 풍파를 겪어낸 만큼 혓바닥이 두꺼워진 다음에서야 갱식이의 진정한 참맛을 느끼고 알 수가 있다. 그처럼 가슴까지 뿌듯해지며 담백하고 뜨거운 불죽은 세상의 갱식이 그 이상은 없다. 어렸을 적 갱식이를 한 번이라도 접했던 이들은 모두 다 어른이 되어선 갱식이를 반드시 찾게 된다. 갱식이 맛은 삶의 잔 상처까지 한꺼번에 치유되는 맛이다.
밥그릇을 다 비워낸 뒤 혀끝으로 입안에 남은 맛 전부를 훌쩍 감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그 정도로 갱식이 맛은 오묘하고 깊다. 신맛, 단맛, 짠맛, 시금털털한 맛은 물론이고 가슴이 느낄 수 있는 맛까지 배어 있다. 삶의 희노애락이 전부 우려진 맛이 갱식이 한 그릇 속에 오롯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언어로도 그 맛에 대한 표현을 제대로 해내기는 불가능하다. 시래기 소리. 늦가을, 엄마는 밭작물을 걷어들이면서부터 겨울 먹거리 준비를 했다. 식구들 입이 많아 매년 200폭이 가까운 김장을 해야만 했다. 종아리 크기의 길쭉길쭉한 큰 물을 쪼그러 썰어내서 양념에 버무려 작은 독을 채웠다. 그리고 역시나 겨울 밥상에 오를 반찬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골금짠지도 만들어냈다. 경상도 토착 음식인 골금짠지 맛은 무말랭이와 유사하나 그 씹히는 두툼하고 폭신한 질감은 전혀 다르다. 우선 생물을 두껍게 채 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꼭 건방 모양과 크기로 잘게 토막을 친다. 평상이 대나무 발을 넓게 깔고 그것들을 볕 좋고 바람 선선하게 부는 날을 골라 최소한 사나흘 정도 비를 피해 잘 말린다. 처음에는 건방 모양과 크기였는데 햇빛과 바람에 마르면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은 그것들은 두툼한 곤충이 등 구부린 모양새로 적당히 쪼그라든다. 그러면 고춧가루와 잘게 썬 파, 다진 마늘, 액젓, 간장이 들어간 질척한 양념을 양푼 속에 풀어서는 말린 그것들을 대여섯 바가지에 쏟아 넣은 뒤 골고루 간이 잘 배이도록 두 손으로 공들여 버무린다. 그리고 고추에 밀가루를 발라서 가마솥 홍기로 찌고 그것들을 다시 채반이나 대나무 발에 골고루 펴서 햇볕에 바짝 말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비닐봉지 속에다가 보관했다. 이것들은 부엌 선반 채반에 봉지째에 올려졌다가 한겨울쯤 손가락마디 길이로 썰어서 바짝 말려둔 미역 조각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두른 프라이팬에 튀기고 난 뒤 설탕을 살짝 뿌리면 입안에서 파삭하게 씹히는 담백한 성곽이 되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줄이기로 한다. 긴 겨울에 쌀과 보리, 완두콩까지 얹힌 잡곡밥과 함께 어울리는 발군의 음식 재료가 바로 시래기였다. 시래기 만들기는 늦가을 밭에서 수확한 무대가리 윗동을 칼로 잘라내면서 시작된다. 수확한 무대가리 외에는 20-30cm 길이의 기다랗고 푸른 겹격이 입인 무청이 달렸다. 그것을 끊어내 지프로 만든 두 겹의 새끼 사이에 한 묶음씩 집어넣고 묶고 계속해서 무청 묶음을 긴 굴비 두릅처럼 엮어내린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이나 담벼락, 황토벽에다 긴 못을 치고 주렁주렁 걸어놓았다. 그 매달린 길이가 보통 1.5m 정도일 것인데 처음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시퍼런 무잎이었는데 이것들이 한 달, 두 달, 늦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되는 동안 물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바짝 마른다. 그래서 시퍼렇던 색채가 누렇고 희고 검푸른 색도 얼비치는 마른 시래기로 변하는 것이다. 시래기는 겨울 먹거리가 부족했던 당시 한 그릇 밥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다양하고 훌륭한 음식이 되어 주었다. 엄마는 밥상이 공색하다 싶으면 지방 곳곳에 길게 매달려 바짝 마른 시래기를 몇 묶음 쑥 뽑아서 바가지 물에 담갔다. 그 뒤에 그 시래기를 푹 삶아내고 새끼손가락 길이만 하게 수북수북하게 잘랐다. 그것에다가 주 양념으로 된장을 풀어 시래기국도 만들었고 몇 가지 양념을 더해 버무려내서는
커다란 양푼에 밥 한 덩이와 함께 쓱쓱 비벼 먹었다. 잡곡밥에다가 된장찌개 몇 숟가락과 함께 시래기를 비벼내는 그 담백한 맛은 온갖 나물재료가 들어가는 전주 비빔밥과도 능히 견주고도 남았다. 삶아서 잘라낸 시래기에다가 양념을 해 손으로 버무리면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깊은 맛이 났다. 여러 산나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묵직한 질감의 반찬이었다. 어린 시절이 그 고향 시골 겨울을 생각하면 벼가 베어지고 밑둥만 남아 황량해진 논과 꾸불텅 논두렁길이 떠오른다. 온 들녘이 꽁꽁 얼어붙으면 그 논에서 식혜토를 타거나 논두렁에 마른 풀과 마른 나뭇가지를 얹어 불을 내서는 그 위에다가 추위에 곱은 발을 가져다 대다가 영락없이 나일론 양말을 태워 먹곤 했다. 연날리기보다는 쥐불놀이를 더 많이 하고 놀았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난 후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그 겨울을 회상하면 제일 먼저 집안 곳곳 황토벽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가 들려온다. 황토벽에 길게 걸린 마른 시래기가 차가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쓸리면서 내던 그 소리 말이다.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시장통 붉은 함석지붕 집이나 황소고개 쇠주물집 같은 옛집들은 한결같이 겨울 칼바람을 맞기에는 취약하기 짝이 없었다. 집 구석구석 어디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황소바람이 불어닥친다. 오죽했으면 아버지의 겨울채비 첫 작업은 집에 달린 모든 창문을 두꺼운 비닐을 대고 완전히 봉하는 거였다. 어린 나는 두 손에 잔못을 모아들고 비닐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쫄대에 못을 치는 장도리를 든 아버지를 쫄래쫄래 따라다녔다. 한겨울 밤 아궁이 불로 구들장을 덮인 안방에 앉은 엄마는 방 안에 있을 때도 두 손은 쉬지 않았다. 뒤꿈치가 구멍난 양말에다가 천을 잘라대고 바느질로 깁거나 아니면 긴 대바늘 2개로 505번 털실을 이용해 두툼한 털 네일을 짰다. 그럴 때마다 나는 비어있는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다. 등을 방바닥에 깔고 누워서 발끝을 연신 까불락대며 동그랗던 털실 뭉치가 방바닥에서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조금씩 동그랗게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럴 때마다 바깥에서는 겨울 동장군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지붕 끝마다 길게 달린 뾰족하고 기다란 고드름창을 든 군사들을 모아 전쟁하러 말을 내달리는지 바깥 허공에서는 싱싱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맨 먼저 들려왔다. 동시에 집 창문이 달린 곳마다 펄럭거리기 시작하는 비닐 소리와 함께 시걱시걱, 서거덕, 서걱서걱 하면서 추녀 끝이고 황토벽에 길게 매달아둔 마른 시래기가 벽에 쏠리면서 내는 소리가 방안 가득 밀려와 낙엽처럼 굴러다녔다. 그 소리는 겨울밤 내내 들려왔다. 잠을 자려면 먼저 곱은 발이 두꺼운 솜이불 밑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오므려 대야 했다. 그렇게 이불을 목 밑까지 끌어당겨 덮고서 눈을 꿈뻑이면 안방에서든 건너방에서든 시래기 쓸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래서 시걱시걱, 서거덕, 서걱서걱 소리가 꿈속까지도 계속해서 쓸려 들어왔다. 지금은 들을 수 없게 됐지만 황토벽에 쓸리며 나던 그 마른 시래기 소리는 너무나 가슴 아프다. 궁색했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아프도록 그립게 하는 소리고 엄마 무릎이 그 포근함을 가득 떠올리게 해서다. 어쩌면 지금도 상간 벽천 외따로 서 있는 겨울집 황토벽에 마른 시래기가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매서운 겨울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겨울 여행길에선가 그런 소리가 나는 집에서 묵었다 한들
나는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은 미루나무 꼭대기에 앉은 까치집처럼 얼마나 위태롭게 그리움을 까마득히 흔들어댈 것인가. 나는 단번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밤 내내 눈물만 흘릴 것이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